네, 저희 예정한 2시 10분이 되어서 조금 늦었지만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권의현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작은 간담회이긴 한데 좀 큰 간담회실을 빌리게 돼서 좀 널찍널찍하긴 한데요. 우선 오늘 이 간담회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실들이 김한규 의원실하고 김정호 의원실 두 군데인데 오늘 청문회 일정이 있어서 이제 시간 맞춰서 가능하면 참석하시겠다고 하셔서 두 분 인사 말씀은 참석하시는 대로 듣도록 하고 우선 지금 와 계신 참석자분들 쭉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간담회이니만큼 모두 인사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발제자분들 하시고 토론자분들 하시고 또 플로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인사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지금 이게 또 이 간담회가 녹화 중에 있어서 앞에 있는 마이크 이 버튼 꼭 누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 끝나시면 이것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 그 발제자이신 이현석 전문위원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에너지정의행동에서 정책위원 맡고 있습니다.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솔루션에서 시장개통 팀장 맡고 있는 한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토론자분들도 이렇게 순서대로 조순영 팀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 팀장 조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경남에서 온 배가영입니다. LNG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입니다. 예, 이제 플로우에 계신 분들 이용훈 차장님 옆에 계신 참석자분들부터 쭉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솔루션의 전력시장 개통팀의 주다윤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유종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넥서스의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솔루션 정기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여진입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에서 왔습니다. 황성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전력정책 안에서 신규 건설되고 있는 LNG 발전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전환 예정 되어 있는 발전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도 지역의 여러 현장에서 진행되면서 여러 갈등을 또 만들고 있고 그런 갈등이 또 예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는 좀 통상적으로 발제 토론 순서대로 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어떤 현황들이 있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사안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좀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정리하고 재현까지 하는 발제를 나중에 토론 이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오늘 토론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간담회이니만큼 각 지역별로 현재 LNG 건설과 관련된 갈등 현안들에 대해서 쭉 순서대로 먼저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재 충남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이신 조순영 팀장님의 충남 사례를 먼저 앞에 나와서 발표해 주시는 형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 환경운동연합 탈석탄 팀장 조순영입니다. 저희 충남도 내 신규 LNG 발전소 건설 대응과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충남은 석탄 발전이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석탄 발전으로 인한 활동에 집중해 있었고 그에 따른 LNG로 대체하는 LNG 발전기들이 충남 도내에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로 전출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역 내 신규 LNG 발전소 건설 대응과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석탄 발전에서 LNG로 대체 건설되는 것이 지금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세워진 것인데요. 9차 전기보 수립에 앞서 충남에서는 전국에 노후석탄 수명 연장 싸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당시에 노후석탄 30년 설계 수명이 다하는 발전기들에 대해서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서 20년 수명 연장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당진 145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석탄 발전기들이 그 대상이었고요. 그 정보를 충남에서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노후석탄 발전이 있는 인천, 경남 지역에 알리고 전국적으로 싸움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노후석탄 수명 연장을 막아냈고 대신에 LNG로 전환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령 1, 2호기는 조기 폐쇄가 2년 당겨졌었고 보령 3, 4호기는 이미 수명 연장 공사가 들어간 상황에서 못 막아냈고 나머지 발전기들은 모두 LNG를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의 석탄 발전기 29기 중에서 2036년까지 당진 화력 1호기 6호기, 그다음 태안화력 6호기, 그다음 보령 2호기 정도가 지금 LNG로 전환 계획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도는 거의 모든 LNG 발전소들이 타 시도에 건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령 5호기가 대체되는 발전소가 자체 내 부지로 보령 복합화력 1호기 발전소로 건설이 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태안화력 2호기가 폐쇄되는 것이 공주 LNG 발전소로 건설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 정도만 도내에 대체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동발전에서 삼천포 6호기 대체 발전기를 충남 천안 수시면에 계획하겠다고 하고 지금 부지 배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자가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10차 정기본에서는 LNG 발전 설비 용량을 2022년 41.3기가와트에서 2036년까지 64.6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11차 정기본에서는 더 이상의 가스 발전 설비를 신규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LNG 복합 발전기의 수소 혼소 발전에 대한 잠정적 확대 추진 이런 것들을 언급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11차 설계 수명 30년이 도래한 석탄 발전기 12기에 대해서는 양수 발전, 수소 발전, 무탄소 전환 계획을 붙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이후 LNG 발전량이 급감하면서 LNG의 가동률도 2030년에서 2038년에는 14%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은 지금 있는 발전기들도 그 가동률 저하에 따른 자초자산의 위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LNG 업계에서는 LNG로 전환 과정에서 LNG 발전소가 브릿지 연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유연성 전원으로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충남 시민사회도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속도에 따라 LNG에 대한 역할, 특히나 신규로 진입하는 LNG 발전소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사회 내에서도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이 2기 정도 건설되는 계획이었고 상대적으로 석탄 발전 폐쇄의 현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신규 LNG 발전소의 건설 여력이 없었는데요. 또한 그 지역사회에서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은 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이 덜 배출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령화력 5호기가 들어설 때도 저희 지역사회 대응을 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태안화력 2호기로 대체하는 공주 천연가스 지역 발전소가 들어서는 공주 지역에서도 공주 참여연대에서 성명 발표하는 정도의 대응에 그쳤습니다. 일단 그래서 석탄 발전보다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건강 영향이 덜하고 또는 이것이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낙후된 지역에 LNG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지역 세수라든지 지역 경제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론 등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대응하기 좀 어려웠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또 연구가 나온 것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석탄 발전보다 좀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사실 LNG는 셰일가스로 만들어지면서 그 이를 만들려면 과냉각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대형 탱커로 운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되고 그다음에 LNG 채굴, 가공, 수송, 보관 과정 전 과정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발자국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고 그리고 기업이나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총 배출량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LNG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에 못지 않다는 결과로서 저희가 좀 지역사회에서도 이거를 좀 여론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일단 그 LNG가 또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고온의 환경에서 연소되는 특징, 그다음에 독성 및 초미세먼지 물질이 배출되고 이로 인해서 조기 사망자 수도 많이 나온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LNG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그 잦은 출력 정지와 가동으로 인해서 그 대기 중에 노출되는 불완전 연소로 해서 그대로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노출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계획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도 보면은 초기에 재가동 시 5시간이라든지 또는 정지 시 2시간의 배출 통계 유예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것이 고스란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해서 지역에 건강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남동발전에서 지금 천안 LNG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천안 기후위기 비상행동 내에서는 뭐 기자회견이나 뭐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그 마을 이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 대표들이 그 발전소 입주를 희망하는 그런 청원서를 천안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그 남동발전은 이것이 지방의 세수 증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LNG 발전으로 인해서 지역의 에너지 절약률을 높이기 때문에 지역 차등 요금제에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차원 시설세의 세수 증가도 사실 발전량에 따라서 이게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력 자립도도 지금 따져봤는데 천안시가 전력 자립도가 지금 7%입니다. 근데 500메가와트짜리 한 기 발전소 건설을 봤을 때 이게 43%까지 지역 자립률을 높일 수 있다 했는데 그 계산의 근거를 보니까 한 LNG 발전율 가동률을 72%까지 산정해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도 그 수도권, 비수도권, 그다음에 제주권 이렇게 설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도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진에서도 현대제철의 LNG 자가발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당진시와 당진시의회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방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는 지역 주민들은 유치 입장을 밝히는 그런 플랜카드도 지역에 내걸고 했는데요. 사실 이 LNG 자가 발전은 지역의 주변 발전 지원금이라든지 지역 자원 시설세라든지 이런 자가 발전이기 때문에 이런 세수 증가의 효과가 지역에서 아무런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반기는 입장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일단 발전소가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2030년 이후에 그 석탄 화력에서 한전에서 구입하는 전기 요금과 그다음에 자기네 LNG 발전에서 하는 전기 요금, 그러니까 전기를 봤을 때 전기를 구입하는 전기를 봤을 때 그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자기네 LNG 발전에서 구입하는 그 LNG 발전에서 구입하는 그 배출량이 훨씬 더 적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했는데요. 결국 저희가 딱 2030년도를 따져보니까 한전에서 구입하는 전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덜 나가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제철이 자기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탄소 중립을 핑계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기업의 이윤만을 높이겠다는 그런 꼼수의 다름 아니었고요. 이거가 하나의 그린워싱 사례로 해서 지역의 그 언론에, 그러니까 프랑스의 르몽드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김태훈 도정 들어서면서 LNG 활용 확대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LNG 발전은 몇 기 되지 않았는데 그거 LNG에 기반한, 그러니까 LNG 터미널이라든지 또는 보령 블루수소 액화 공장처럼 이런 LNG 기반한 기반 시설이 충남도 내에 계속 들어서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이고요. 그래서 충남 도지사가 석탄 대안은 수소 터빈이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LNG에 수소를 혼수하다가 2050년에 수소 전수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보령 당진의 수소 도시 선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온 정책들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런 형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수소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 보급 이런 것들에 지금 충남도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LNG 터미널 보령 중부 발전을 해서 추진하던 그 LNG 터미널은 저희가 철회 공익감사 청구하고 그 이후에 자체 타당성 조사해서 철회를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지금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LNG 기지 2단계 건설 사업이 당진 터미널 건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철회 운동을 지금 같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령의 블루수소 생산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 아모니아 혼소 가스 기반한 이런 수소 활용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충남 LNG 활용 확대 사업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도 거치고 그다음에 그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시민사회의 대응 능력을 좀 높여오긴 했는데요. 여전히 LNG 기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운동의 동력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부발전 보령 에너지 터미널 사업 철회가 이렇게 진행을 됐었고요. 네. 국내 터미널 사업 진행됐고 그다음에 2단계 건설 추진 중단 요구하는 그러니까 기자회견 또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후솔루션하고 녹색 에너지 전략 연구소에서 충남도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의 사회 경제적 효과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내 석탄 발전이 LNG로 발전으로 남는 것과 그 LNG로 전환하는 거 말고 그거를 재생에너지 전환했을 때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자리 전환 측면 또는 사회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다 높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남도는 그러니까 가스 발전 전환보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유리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노력과 함께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한 그런 강화 노력,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확대가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순영 팀장님 감사합니다. 충남 사례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 사례 토론해 주실 때마다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정리를 하지는 않겠고 쭉 이어 듣고 이따 자유 토론 시간에 함께 정리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토론 이어가기 전에 오늘 공동 주최해 주신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님께서 자리해 주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호입니다. 앉아서 얘기해도 되겠죠? 예. 김한규 의원님도 아직 안 오셨죠? 오늘 저희 중기부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저도 이제 가기 전에 잠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정진영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진영 사무국장님이 꼭 해줘야 된다 해서 우리 김해는 특별히 LNG 관련해서 이슈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산자위에 있고 또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자고 한 것 같아요. 경남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삼천포 석탄 화력 발전소나 하동 화력 발전소 이것들을 이제 폐쇄하게 되면 대체 에너지원으로 LNG 복합 화력을 전환하는 걸로 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하동 화력이 폐쇄하게 되면 남은 게 이제 2기가 남았는데 이거를 당초 계획은 LNG 복합 화력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저기 이 수도권으로 가져가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6개나 돌려서 남긴 거는 그런 환경 오염과 지역 갈등만 조장해 놓고 알맹이 쏙 빼먹고 이제 먹튀하는 거냐. 그래가 2개는 남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이 좀 세게 붙어 있더라고요. 반면에 또 의령이었죠. 의령에 또 LNG 발전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태양광 발전소하고 그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서 저도 몇 번 분리 가가지고 이제 안전이나 그게 남부 발전이었나? 거기에 합천 말고 의령 의령이 아니다. 합천의 남부 발전. 그 지역은 의령하고 바로 연접한 곳이라 자꾸 착각을 하는데 아무튼 거기는 막아 드렸거든요. 전체적으로 한국 전력 발전 산업의 방향은 여러분들 다 공감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좀 브릿지 전원이 불가피하게 몇 가지 발전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후 위기에 그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화석 연료, 특히 석탄 화력 발전, LNG도 큰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보다 빨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가속화해야 된다. 이런 방향은 다 공감하실 터이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비싼 에너지원인 그 LNG 화력 발전이 지금 안 줄고 있잖아요. 11차 전기분에 오히려 조금 느렸어요. 1% 정도.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우리한테 남긴 그런 나쁜 영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보다 더 에너지 믹스를 그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과도적으로는 당장 에너지 수급을 고려한다면 즉각적으로 폐쇄할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폐쇄하고 전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제12차 정기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가장 앞장서서 기후 에너지 부분을 싸워왔던 우리 국회에서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었고 나중에 정부 조직이 기후에너지부로 재편이 된다면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의지가 확고하고 또 디테일한 부분도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그 에너지 전환이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뭐랄까 지구 악당 그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잘 받아 안고 그런 정책 방향의 전환에 다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청문회장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은 의원님 앞으로 LNG 포함해서 화석연료의 어떤 과도한 활용 계획들을 수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정책이 수립되도록 또 더 많은 노력 경주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토론의 중간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잠시 의원님 또 함께 저희와 이 자리 해주셨으니까 사진 촬영을 간단하게 하자고 하셔서 잠시만 참석해 주신 분들 나와서 의원님하고 사진 함께 찍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잘 들어가면 공사가 이렇게 서시고 남는 거는 사진이 못 깔고 힘도 잠깐 끌 수 있어요. 꺼주세요. 빨리 와, 문정사. 의원실에서 나는 달라는 겁니다. 지역에 가서 잘하네. 정진영 국장님 간단하게 구호라도. 예, 구호라도. 재생에너지 다시 한번 합시다. 재생에너지 됐지요? 예, 잠시 또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이제 다음 두 번째 지역 사례 토론은 경기입니다.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 설립에 따라서 지금 LNG 발전 현황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필요성 관련해서 경기 환경운동연합의 김현정 사무처장님이 토론해 주실 텐데요. 각 지역 사례 토론들에는 10분 정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이고요. 저희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최근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해안 수도권 500kV 송전솔로 사업과 관련된 반대 운동을 하남 주민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국의 이 물 이슈와 에너지 이슈의 블랙홀인 듯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좀 책임감이 훨씬 더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제안할 때 경기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관련된 재검토를 그러니까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금 계속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LNG 발전소와 관련된 이제 뭐 현황인데요. 실제로 뭐 LNG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전체의 문제를 좀 봐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을 그러니까 용인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좀 보면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죠. 저기가 용인 일반 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SK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빨간색 곳이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이고요. 그 옆으로 해서 초록색하고 오렌지색 이러한 곳들이 이제 보일 텐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이제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되면 그 배후지 개발을 위해 가지고 또 이제 그 도시 계획들의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전력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면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삼성과 용인이 삼성과 SK가 용인시 안에 두 개의 큰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이 두 개를 합쳐서 저희는 메가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이건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가 클러스터가 그러니까 SK와 삼성의 산단에서 사용되게 될 전력 공급 계획은 대략적으로 16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이제 국가 산단 같은 경우는 2030년 후반까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총 10기가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1차로 해서 2030년 초반까지 해서 1차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필요한 전기는 3기가와트이고요. 이 3기가와트를 LNG로 이제 전기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해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3기가는 조금 전에 충남에서 얘기하셨고 또 국회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던 노후 석탄이 지금 이제 폐쇄가 됐을 때 충남 당진, 태안, 하동에서 각 2기씩이 폐쇄가 되면 그 2기씩이 용인 반도체 이 삼성 LNG 3기가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2030년 후 이제 그 중반이 되면은 2차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필요한 전기는 7기가와트입니다. 아마 지금 송전선로와 관련돼서 각 지역들이 투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용인 삼성 반도체의 이 7기가의 전력을 용인으로 보내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인 SK 일반 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1차로 해서 1.2기가와트의 LNG 열병합 발전소를 그 산업단지 내에 지금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의 지금 지역 갈등들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진행이 될 동해안 용인과 연결되는 송전선로의 문제들도 앞으로도 계속 이게 부각이 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인 전체의 메가 클러스터의 16기가의 공급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지금 이산화탄소량은요 대략적으로 2,900만 톤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이 양은 지금 경기도가 2018년 대비해서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이 1억 2천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것의 대략적으로 23%입니다. 경기도가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의 지금 다양한 이제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용인 SK 산업단지 내에 만들어질 에너지 발전소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개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전자신문과 헤럴드가 동일한 주민공청회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 이쪽에서 낸 신문과 그리고 경기일보와 경인일보가 낸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전력 에너지 마피아들이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 움직임을 그러니까 눈가림하기 위한 이러한 속도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들도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동서울 변전소의 동서울 변전소 같은 경우는요. 한전이 매일 지역 주민 그러니까 그 매일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1인 시위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 옥내화를 예쁘게 디자인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아주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인 삼성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LNG 발전소와 관련돼서 저희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기후솔루션과 지금 이제 기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7월 이제 내일이면은 그린피스랑도 지금 소송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후솔루션은 여기에 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취소에 대한 소송이고요. 지금 내일 저희가 소장을 접수하게 될 그린필스와 하는 것은 지금 LNG 발전소, 그러니까 산단 안에 만들어지는 LNG 발전소와 관련된 건데요. 이 발전소의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를 이제 용인에 그러니까 신규로 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하나가 폐쇄가 되면 동일한 지역에서 허가를 내주는 이제 그러한 형태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지역을 벗어나서 허가를 내준 그러한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 그러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필요성 이 부분에 있어서 단지 그러니까 용인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아리백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실제 경기도가 굉장히 시급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다들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그러니까 광역 단위는 작년에 제출을 했고 아마 기초지자체는 이제 올해 제출을 그러니까 이미 했을 거예요.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를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40%를 줄이려고 했을 때 사실 경기도는 지난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온실가스 감축 이 율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전환 외에는 사실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지난 12년 동안 연평균 그러니까 매년마다 1.3%씩의 온실가스가 증가했고요. 이건 국가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이기도 하고 특히 그러니까 산업공정과 산업에서 지금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이 증가 속도는 훨씬 더 빠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이제 작년에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이러한 감축 목표에 이행해서 주요하게 네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양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2030년까지 12.2기가와트를 재생 에너지로 그러니까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 감축 목표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야 이제 5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12기가가 이게 정말 가능한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을 다 이렇게 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허용한다 그래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경기도민들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에너지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대책에서 에너지 전환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크고 그 부분에서도 경기도가 기업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여를 해야 되는 그 역할은 다른 그 어느 부분보다 사실 크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이제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이 그러니까 탄소중립 기본 계획에서 도민들과 함께 공론장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이 12기가의 재생에너지를 도대체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의 이러한 이제 공론 과정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결정됐던 게 각 지역별로 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는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그 부분들을 다 혼합해서 지역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의 배분을 주자.
라고 해서 저희가 12기가와트에 대한 31개 시군의 그 재생에너지의 전환의 목표의 할당을 저희가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역들이 움직이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배분과 함께 지금 올해는 경기도가 지역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서 이 지역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 지역 배분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지역이 재생에너지의 길로 더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 처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경남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배가형 LNG 활동가님이 지금 하만 LNG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재 현황과 관련된 현안을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하만 복합화력발전소 대응 과정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LNG 활동가 배가영입니다. 예, 제가 초보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익은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만 복합화력발전소 대응 과정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주민이 없습니다. 예, 먼저 주민과 관계 당국과의 관계에서 주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활동가와의 관계에서도 주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혹은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지역 운동이 가능할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의 질문을 제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자리로 구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요. 자료집을 잠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만 복합화력발전소는 보령 6호기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의 제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의해 건설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듯이 전국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2025년 가동이 목표였지만 가스터빈 구매와 주민 이주 문제로 건설 일정이 다소간 지연된 상태입니다. 함안군의 주장에 따르면 하만 복합화력발전소가 지어지게 될 경우 지원금이나 지방세 수입, 그리고 건설 기간에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수행한다든지 그리고 발전소 근무 인력 등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 지역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 및 LNG 발전 과정에서의 공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다음 페이지는 제대로 나오네요. 네, 두 번째로 구룡에서 군부까지 154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시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시행되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에서 실제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따라서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우선 송전선로 반대 운동을 주민들과 함께 해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전국적으로 LNG 발전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시행한 용인 대상 LNG 발전 설문조사 결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LNG가 비교적 청정연료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비해 경제적 혜택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만 역시 바로 LNG 발전소 반대 운동을 진행할 경우에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통해서 발전소 건설 내지는 가동을 일정 정도 지연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허점을 드러내고 주민들에게 이기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입지선정위원회의 문제는 특히 올해 2월에 전북 금산군에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낸 결과에 힘입은 바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상의 문제점, 즉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과정을 지적하여 무효화해낸 것입니다. 금산경유대책위원회는 금산군수 등 관계 당국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였을 뿐 아니라 송전선로가 우회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완주, 진안 등 인근 지역과도 활발한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하만의 경우에는 주민과 관계 당국과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 당국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아닌 이통장 중심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러한 절차적 하자에도 관계 당국은 무응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활동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해 3월 한 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후 4월에 군수와 중부발전 관계자가 함께하는 면담을 가졌지만 이후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LNG를 찬성하는 이장단 쪽과 반대하는 몇 분들의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 반대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 지역에 가면 산업단지와 매립장 등이 우후죽순으로 널려 있어서 마치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이미 망가진 곳인데 LNG가 들어서면 그나마 발전소 지역 주변으로 지원금으로 혜택이라도 보자는 의견조차도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초보 활동가인 제가 하만이라는 지역 발전소 예정 부지를 돌아보고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만 지역은 위기입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만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노란색 동그라미들이 전부 다 그 하만 군북 지역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산업단지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가운데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LNG 발전소가 들어서게 될 지역입니다. 제가 본 하만 군북 지역이 굉장히 황량했고 또 이러한 지역의 위기, 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기피 시설들이 포착하여서 달려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LNG 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의 로드뷰입니다. 왼쪽 사진은 2015년이었고요. 이제 오른쪽 사진은 2025년 현재의 모습입니다. 논밭이었던 곳이 이제는 공사장으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려도 되는 지역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만군에서 발행한 2023년판 통계 연보의 한 페이지인데요. 하만군에서 이야기하는 군정 지표는 감동하는 복지교육, 창의적인 활력경제, 살기 좋은 부자농업, 세계 속의 관광도시, 조화로운 균형발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하만 군민의 생활, 오른쪽에서 보여지는 그 하만 군민의 생활에는 이런 군정 지표가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LNG가 결국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LNG 발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위기를 가속화하는 LNG 발전소 건설을 막아야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에서도 특히 하만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지역 사례 토론은 마지막인데요. 그 제주 LNG 현황 관련해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단축키가 어떨까요? 컨트롤 L N 아시는 분이 와서 좀 집에
그래서 아까 안 된 거. 네, 반갑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입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 의원님도 이제 공동 주최하시는데 제가 이제 연락을 안 해서 아직 안 오시는가 본데. 예. 자, 그러면 먼저 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뭘 눌러야죠? 안 들어가는데? 엔터가. 저게 안 되나요? 안 돼요. 아이고 화면 자꾸 꺼져요. PDF가 고장. 화면이 고장. 국회가 어도비 정품을 안 쓰는. 전체 화면 하지 말고 이걸로 해볼까요? 전체 화면 하지 말고. 발표를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이제 간담회라고 하길래 저는 진짜 의원실에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이제 간담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시간 다 돼가 와서 이제 발표 자료 준비 달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지금 정리를 한 건데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이제 그 발전 전력 관련된 현황 그리고 LNG 이제 계획 그리고 좀 결론 순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도 가장 이제 기후 위기 영향에 좀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기상 이후로 인한 이제 기상재 발생이 좀 많고요. 해수면 상승 뭐 이런 부분들 좀 영향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 특히 이제 전력 향후 이제 그 이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구 추이가 좀 중요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10년쯤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관광객이 늘고 인구가 증가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순이동 그리고 이제 출생아 수 대비 이제 사망자 수가 높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인구가 좀 변하는 추세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력 소비량도 이제 지금 지금은 좀 완만한 수준 좀 아니면 좀 줄어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떨어졌는데 전력 소비량은 이제 최근 5년간 이제 증가율이 3% 정도 그리고 최대 전력은 이제 작년에 이제 1179메가와트인데 이제 작년 8월 중에 이제 이게 최대 전력이 나타났는데 그 당시 이제 예비력이 262메가와트 그러니까 지금 예비력은 한 20%가 넘는 상황으로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네, 전력 공급 설비 규모를 보면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59%로 가장 높고요. 다음 LNG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사진은 이제 도내 이제 발전 시설 지금 현황들에서 이제 중앙급전 발전소가 좀 이제 3개소가 있고 풍력 발전이 지금 25개소, 태양광은 이제 1,600개소 정도 지금 됩니다. 발전량을 보면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44%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해저 연계선이 27% 그리고 LNG 이렇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제주도가 이제 2035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언론에도 좀 나오긴 했는데 제주도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만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아리백을 달성한 부분에서 이거를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그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통해 가지고 이제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 수용 능력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좀 하고는 있는데 좀 실제 계획과 또 이제 상황은 좀 많이 다르는 상황이죠. LNG 발전 현황을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재 도내 발전소 3곳에서 이제 발전 설비 용량이 총 480메가와트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차 이제 정기본 계획 보면은 이제 LNG를 600메가와트로 향후에 늘리는 요 계획을 좀 수립을 했는데 해서 지금 우선 이제 2028년까지 300메가와트를 먼저 이제 추진을 하는 계획으로 해서 이제 동서발전과 중부발전 각각 150메가와트 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현재 환경 영향 평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차에 저기 와서는 이제 LNG 계획이 좀 이제 바뀌게 됩니다. 10차에서 600메가와트에서 절반으로 300메가와트로 좀 이제 줄이는 순으로 좀 계획이 좀 병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제주도의 그 이제 탄소 중립 실현 목표에 좀 역행하는 이런 계획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원료별 정산 단가 보면 LNG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진행이 될 경우 이제 그 지역별로 이제 그 직접 사업자와 이제 거래가 됐는데 이제 LNG 발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높은 가격에 이제 전기 사용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제주 LNG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를 이제 그러니까 수소 혼소하고 전소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내에서는 이제 그린 수소 어떤 생산 계획에 대한 이제 진전이 없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수소 가격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제주도가 이런 부분들에서 있어서 어떤 현실성,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발전이 이제 들어섰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그 출력 제어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요 10차 기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보면은 이제 향후에 이제 출력 제어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LNG 발전소가 증설이 될 경우 이런 재생에너지 좀 출력 제한 조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경우는 또 이제 재생에너지에 있던 그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제 있던 전력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제 이제 전력 수요 전망을 보시면은 이제 제주도에 있던 장래 인구를 상당히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주도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관광객도 이제 감소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통계청에서도 이제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은 이제 줄어드는 부분. 그래서 이런 제주도 내에는 이제 그런 그 인구 감소를 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이런 수요 예측 무조건 이제 늘어날 거다라는 계획으로 이제 공급을 좀 높이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서발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그 LNG 발전소 입지가 이제 그 곶자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내에서는 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결론 및 제언인데 우선은 이제 이 LNG 발전에 대한 이제 도민적 합의 공론화가 지금 없이 단순히 이제 이렇게 국가 계획에 수립 포함이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도민 공론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공급 위주의 좀 정책들 때문에 이제 요 계속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도 수요보다 공급이 좀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오히려 수요 관리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제 아리백 뭐 이걸 지금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계획대로라면은 굳이 지금 LNG 발전이 지금 필요한가라는 이제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문제를 지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별 사례들 토론을 좀 먼저 들어봤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에 대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차, 11차 전기본 무분별한 LNG 확대 정책 문제점 관련한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하면 되나요? 20분. 예. 20분? 예, 20분. 예, 소개받은 이현석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석탄 토론이 있고 탈핵 토론이 있고 LNG 토론이 있는데 LNG 토론이 있을 때마다 그냥 우리 뭐 온실가스 많이 나와요. 저 자초자산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온 것 같아요. 예,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걸 가지고 어떤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좌초자산 그러면은 미래에 생길 어떤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오늘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LNG 발전의 좌초자산화가 좀 시작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중간에 부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현재의 자초자산,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LNG 발전소. 이 미래의 재앙이라는 것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LNG 사업자들은 그동안 우리 기후 진영이나 시민사회 진영에서 팔로우업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에너지 전문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업자가 이 LNG 발전 사업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정산 요금을 둘러싸고 항상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사실은 거기에 핵심이 LNG 발전소 지어놨는데 어쨌든 못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요. 컴퓨터 모델 등등을 돌려서 그다음에 발전 사업자들의 발전 의향서를 모읍니다. 그리고 수요에 맞춰서 그 발전 의향서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줄을 세우는 거죠. 그 중에 적절치 않은 것들은 탈락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반영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필요해서 짓는다라는 개념보다는 현재는 발전 사업자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 물론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아울러 플러스 지금 현재는 전력 사업자의 건설 의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현재 지금 11차 전력 계획에서는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난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논의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주로 이렇게 지금까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전망했던 전망치와 실제 실적치를 좀 비교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 20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전망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데 사실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확하게는 2011년도에 9.15 순환정전 사태가 생기면서 전력 당국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좀 일종의 강박 같은 게 생기기 시작을 했고 2010년대를 경과하면서 급격하게 수요 예측, 실선으로 작게 돼 있는 것들이 각 연차별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기준 수요 전망입니다. 근데 실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실적치보다 굉장히 높게 잡혀 있죠. 시간이 멀면 멀수록 더 높게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전력 수요가 굉장히 넉넉하게 지금 118년 만에 폭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기 걱정은 하지 않는 아주 좋은 세상이 된 거죠. 예. 사실은 오랫동안 탈핵이나 에너지 전력 문제를 다뤄온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큰 걱정을 하나 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전국적으로 발전소 반대 운동을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전기 끊어지면 어떡하니? 지금 전기 수요가 없어서 에어컨을 못 돌린다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니?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전력 수요를 과다 예측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발전소를 지어서 생긴 일들입니다. 전력 소비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력 수요 예측에서는 사실 전력 소비량도 중요합니다만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최대 전력 수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함께 넣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량 전력 수요가 해외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나옵니다. 2000년도에 각국별의 발전량을 100이라고 놨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발전량은 위에 있는 붉은색 그래프와 같이 올라갑니다. 2000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었고요. 반면 같은 기간에 G7 국가들은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거나 국가에 따라서는 발전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발전 산업 자체가 사이즈 면에서는 크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망 산업들이 서로 합종 영행을 하기도 하고 가격 정책으로 막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이즈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어떤 경쟁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면 한국은 여전히 더 많은 발전소를 짓는 설비 증설을 둘러싼 논의들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해서는 AI 얘기를 정치권과 언론에서 하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AI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AI 중에 국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다 미국산 쓰고 있고 미국 전기에 굉장히 많은 부하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제 요번에 AI 산업을 육성시킨다 그러니 그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겠습니다만은 당장 현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전력 계획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기화 경향입니다. 이것이 전체 데이터 센터나 또는 첨단 산업이 갖고 있는 전력 수요 증가율보다 거의 10배 이상 많고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력 수요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배전망, 전력 시장의 변화까지를 같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쟁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건 큰 얘기였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좀 LNG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LNG 발전 설비는 늘었습니다. 급증했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매년 증가했고요. 참 알기 힘듭니다만은 지금 지어지는 대부분의 LNG 발전 설비는 복합 설비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자그마하게 조그만 애가 하나 톡 튀어나와 있죠. 예, 평택의 과거에 중유를 쓰던 기력 발전을 복합으로 바꾸지 않고 LNG 기력 발전을 하나 넣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어쨌든 다양한 LNG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효율이 얼마나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발전 설비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LNG 발전량 추이는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LNG 단가가 굉장히 올랐고요. 그리고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 현재까지 과거까지의 LNG는 첨두 부하를 담당한다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은 첨두 부하 플러스 약간의 기저 부하를 담당하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병행했다고 보는 게 전 정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기저 부하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포지션은 줄어들게 되고요. 점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유연성 자원으로서의 발전원을 차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늘어나다 보니 설비는 증가하나 전체 발전량은 줄어드는 또는 약간 뭐 크게 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의 좌초자산화가 시작되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식적으로 발전 설비가 늘면 발전량이 증가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왜? 그만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지금 11차 전력계획에 나와 있는 LNG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2036년도까지는 석탄 한 기 끌 때마다 같은 용량의 LNG 발전소를 증가시키는 게 11차 전력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7년, 38년은 노후 석탄 12기를 끄는 만큼 LNG를 짓는 게 아니라 양수나 수소 전소, 암모니아 혼소 같은 소위 무탄소 전원을 늘리는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걸 모아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현재 LNG 발전 설비가 2023년 기준 43기가 정도 되는데요. 2038년도까지 55%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끄는 만큼 그만큼 증가시키니까요. 당연하겠죠. 반면 발전량을 보시면요. 발전량 비중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발전량의 좀 절대치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2038년도까지 설비는 55%가 증가하는데 발전량은 52%, 이게 53% 정도 감소합니다. 여기에 저는 재앙의 시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발전소를 짓는데 발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과연 발전 사업자는 뭘 먹고 살까? 당연히 우리에겐 용량 요금이라고 하는 발전소를 돌리지 않고 전력망에 스탠바이만 하더라도 주는 요금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경남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양수 발전소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양수 발전이 증가하는 것도 결국은 재생에너지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LNG가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LNG가 적절할 것이냐, 또는 양수 발전이 적절할 것이냐, 또는 제3의 발전원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발전사들은 공기업과 다릅니다. 공기업은 정산 조정 계수 조정해가지고 마이너스 돼서 적자 본다 그래도 밖으로 대놓고 제소하거나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업계 내에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그냥 할 뿐인 거죠. 하지만 민간 기업은 다릅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모든 LNG 발전소 대부분 민간 발전사들이고, 이미 송전망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전을 제소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대부분의 이제 민간 LNG 발전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봅니다. 지금처럼 그냥 나중에 보존해 줄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에는 물량도 많고 현재 이 요금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이미 지금 작년도 연말부터 한국형 LNG 용량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력 계획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정산 체계, 그리고 전력 수급에 대해서 발전 의향서를 받아서 그걸 중심으로 전력 계획을 세우는 시스템들이 야금야금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S&P 시스템도 많이 무너졌고요. LNG 용량 요금 시스템 따로 있고 수소 시장 따로 있고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 따로 있고 풍력 시장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S&P 시스템도 거의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의 전반적인 전력 시스템 자체는 과거에 좀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전반적인 좀 형태의 좀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들에서 사실 지금의 구식인 이 전력 가격 도매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공기업이 전체를 다 차지할 때는 쉬웠습니다. 여기가 적자를 보는지 흑자를 보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 S&P 가격 해놓고 중간에 정산 조정계수 넣어가지고 어떤 때는 적자를 봤다가 어떤 때는 흑자를 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주목구구식 이 전력 시스템이다, 도매 시장 시스템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민간 시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버렸고 지금 전력거래소에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규모가 있는 큰 사업자만 7,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한 14만 개 정도 전력거래소에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의 시장 개혁은 저는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핵심적으로는 중간에 있는 이 용량 정상급, 소위 얘기하는 이제 CP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조정을 해왔고 이 비용이 과연 어느 정도 선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종종 쳤어요. 뭐냐면은 아니 발전소를 안 돌리는데 왜 돈을 주나요? 그 돈의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망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같이 오늘 주제인 LNG 발전소 문제와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LNG가 아니라 BESS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터리 ESS인데요. 국내에서는 ESS와 배터리 ESS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퉁쳐서 ESS라고 부릅니다만은 엄밀하게는 좀 다른 것이지요. 현재는 재생에너지와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급격히 늘어납니다. 참고로 이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3위권의 양수 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대표 전형적인 과거의 전력 정책에서는 양수 발전소가 이런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배터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5년에 지금 새로 신규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원을 보시면 1위가 태양광, 2등이 배터리, 3등이 천연가스, 4등이 풍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계획에 보면요, 배터리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은 있으나 현재 배터리 장치가 얼마나 있는데 몇 년도까지 얼마를 늘린다 이런 목표는 없습니다. 왜? 배터리는 전원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백업 설비, 아주 세부적인 설비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향후 전력 계획에서 이런 유연성 자원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역별로 특히 대도시에도 이런 배터리 설비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굉장히 과잉 또는 과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과잉의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전력 중에서 예를 들면 낮 시간, 전통적인 피크 시간인 낮 시간 같은 경우에 지금 전력 예비율이 4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피크 시간대인 6시에서 7시 사이에도 순간적으로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10%대까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60에서 70%까지 늘어나는 과잉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전력수 기본계획 자체를 좀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과잉된 전력수에 대해서 예측이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전력 설비에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면 백업 설비인 LNG도 그만큼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이 과거에 100만큼 있었기 때문에 LNG도 100만큼 있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논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현재의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것을 전제로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전반적으로 새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제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은 LNG 발전소는 이미 좌초자산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어느 정도의 적정한 LNG 설비 용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유연성 자원으로서 LNG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다른 유연성 자원, 양수발전이나 BESS와의 차이점들이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특히나 양수발전의 경우에는 건설 기간이 매우 길고 건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로 인한 환경 파괴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에서 LNG가 아니라 배터리를 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시민사회나 또는 관련 전문가들이 더 많은 논의들을 확대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제인데요.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12차 전기분 수립 가능성과 관련해서 기후솔루션의 한가희 연구원님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솔루션의 한가희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소개할 내용이 이현석 정책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상당히 맞닿아 있어서 복습한다라고 또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지금 LNG 발전소를 검토해야 되는 딱 적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12차 정기본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와 맞닿아 있기도 하고, 사실 11차 정기본 마지막 부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회 상임위 결과가 조금 반영이 되면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노후 LNG 발전소를 어떻게 퇴출할 건지 강구가 필요하고요. 그거는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보상해주고 있던 용량 요금을 좀 어떻게 조정해서 빼볼 것인가라는 거랑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늘어나는 LNG 설비가 정말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하고 이 노후되는 석탄 발전소를 전환하는 계획도 좀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자리에서 고민해 볼 거는 과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 LNG 발전소를 다시 이제 빼는 거, 줄이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침 올해죠. 올해 2035년에 NDC 우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되는 연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2040 탈석탄 기조와 함께 LNG를 비롯한 발전 부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 발전 부문이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고 공정한 수준의 목표를 또 수립할 수 있다. 그걸 크게 좌우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연음말을 드리면서 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차 정기본에서 어떻게 과도하게 LNG가 반영이 되었는지 위원님께서 소상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핵심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LNG 발전량 비중은 지속 감소합니다. 지금 한 2023년 기준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27%라고 되어 있는데 30년에 약간 미미하게 25% 감소하더니 38년으로 가면 11%로 절반 가까이 감소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설비가 지금 43.2기가라고 했는데 38년 기점에 대해서는 50% 이상 증가해서 67기가와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LNG 발전기 설비 하나의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발전 1년 내도록 이용률이 제가 11.6%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로 못 미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열흘 중에서 9일은 쉬고 하루만 돌린다는 뜻이고요. 그냥 발전기로 쭉 봤을 때는 그냥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 발전기 중에서 1개만 돌리는 이런 비효율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효율이 왜 발생하고 있느냐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 석탄 폐지되는 거 어떻게 왜 LNG로 발전으로 전환되는지 딱 그 논리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증가하는 양이 LNG 발전소가 24기가예요. 근데 그 중에서 14기가를 차지하고 있는 게 퇴출되는 석탄 발전소가 전환되는 거죠. 제가 리스트업을 쭉 해놓기는 했는데 이게 발전사의 의향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발전사가 그간 30년 동안 석탄 발전기를 운영하면서 투자비, 운영비에다가 적정 수익까지 얹어가지고 다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30년 수명이 도래하니까 갑자기 LNG로 너네 전환해줄게. 그리고 수익 보전해줄게. 라고 하는 걸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서서. 근데 이 비용을 누가 결국에는 떠안게 될까? 전기 소비자겠죠. 비록 전기요금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한전 적자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한전 적자를 결국에는 감내해야 되는 것도 저희 납세자, 저희 국민인 거죠. 그러면 이 지금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건 기후솔루션에서 오른쪽에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노석탄 지금 28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데 총 드는 비용이 55.5조 원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같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연성 자원이 없어가지고 LNG 발전소 건설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보완해줄 수 있는 ESS까지 같이 달았더니 누적 비용이 20조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불합리하게 LNG 발전소로 우리는 왜 자꾸만 브릿지 전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좀 그 문제, 개통적인 문제 현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왜 브릿지 전원을 고려하느냐? 재생에너지가 기대에 못 미친다. 지금 재생에너지가 훨씬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개통에 물리고 있는 게 2023년 기준으로 5%였죠. 2024년은 한 8%, 9%까지는 올라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더 이상 이렇게 속도감 있게 못 올리냐라고 했을 때 제주에서는 이미 한 2017년, 2018년도부터 이 출력 제어라고 하는 사태가 너무나 이제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나름 뭐 입찰 시장을 도입하느니 해서 표면적으로는 출력 제어를 줄이긴 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한데 오늘의 주제는 아니라서 차치하고 이 개통에서 이제 출력 제어가 되는 사태가 육지까지도 확대가 됐죠.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이제 기사를 들고 왔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태양광과 좀 미미하게 있는 풍력 합치면 총 설비 용량이 한 33기가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2달 동안에 출력 제어가 118기가가 됐대요. 이거 엄청난 양인 거죠. 육지에도 이렇게 출력 제어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정기분에서도 공식적으로 2038년에 기준으로는 이 출력 제어량을 5%까지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해외 사례를 보면요, 출력 제어가 5% 이상으로 높아지는 그 다른 국가, 특히 우리 개통 문제와 닮아 있다라고 하는 섬국가인 영국조차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50%는 돌파해야지 이 정도의 조치가 단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2038년, 지금도 뭐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거니와 2038년에 재생에너지 목표가 30%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렇게 조치를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럼 조금 차이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출력 제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개통에 재생에너지 연계해 주니까 출력 제어 문제가 심화되네. 그러면은 그냥 개통에 연결을 시켜두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처방전이 나옵니다. 이게 작년에 8월에 발표된 건데요. 국내 변전소가 한 1000여 개도 못 미치게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205개, 20% 이상의 변전소에서 개통관리 변전소라고 하는 걸 보장받으면서 이 지역에 추가 개통망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이제 더 이상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못 들어와라고 하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건 산업부 TF에서 행한 조치고요. 그러면 밑에 보시다시피 호남 지역, 강주, 전남, 전북 지역은 정말 저는 최악의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2032년 1월 달까지 신규 재생에너지가 못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만 30기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30기가에 대한 게 3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못 물리고. 그러면 지금 뭐 해외에서는 특히 뭐 독일도 뭐 재생에너지 40~50% 한다고 하고 덴마크는 70%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급진적인 케이스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물론 이런 반박은 있습니다. 그쪽에는 또 우리나라는 개통으로 선국가잖아. 그쪽은 유럽이니까 또 저희끼리 연결해가지고 절충이 돼. 물론 그것도 일부 이유는 맞겠죠. 근데 저는 오늘 보다 근본적인 거 우리가 이렇게 차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제한하지 않고도 지금 있는 개통망으로 더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LNG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 화력발전기, 석탄과 LNG 모두 지나치게 최소 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아직까지도 많이 문제시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조금 놀랍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규모 석탄 발전기가 60% 그리고 LNG가 50%라고 하는 최소 출력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게 그냥 100메가짜리 발전기가 있는데 이 100메가가 한번 이렇게 출력을 내는 힘을 한 적어도 60%까지는 보장을 받으면서 돌아간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해외에서 기준을 보시면 오른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출력 기준은 있잖아. 55% 그냥 수준에서 40%로만 낮춰도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절반으로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어.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가 있기가 얼마 안 지나서 이게 한 2018년에 나왔는데 그 뒤에 중국이 한 2019년에 화력발전기, 재생에너지 더 확대하려고 화력발전기의 이런 최소 출력을 30% 낮췄고요. 원래 60에서 70%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도, 일본 쭉쭉쭉 따라서 30에서 40% 낮췄습니다. 그럼 이게 약간 지금 발전량 믹스도 나오고 최소 출력도 얘기가 나와서 조금 좀 혼선이 있어서 제가 이 다음 그림을 보고 왜 이 최소 출력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재생에너지를 위한 개통의 여유용량이 열리는지 관점에서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뭐 개통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발전기, 뭐 필수 운전 발전기라고도 하고 머스런 발전기라고도 하는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부 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개통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수요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필수 운전 발전기가 꼭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라고 지정된 발전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중에서 지금과 같이 용량을 보장받으면 최소 출력 얘네들은 60, 60씩을 다 보장받으면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개통에서는 벌써 3, 6, 18, 180이라는 정도 머스런이 저만큼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빨간 선은 수요보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 공급량이 많아졌을 때 어떤 발전기는 출력을 어쨌든 좀 끄게 시켜야 되겠죠. 제어를 시켜야 될 텐데 지금 필수운전 발전기란 게 저만큼 높아져가지고 차지하고 있으면 많아지는 재생에너지를 잘라내는 지금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가서 좀 보실게요. 어떤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운전 발전기는 개통에서 3개라고 했어요, 방금. 근데 그 3개의 최소 출력을 글로벌 기준과 같이 40으로 수준을 낮춰요. 그러면 3개 하면 120인 거죠. 아까 180에서 120으로, 즉 60이라는 개통에서 저에게 더 재생에너지가 안 물려 돌아갈 수 있는 연료용량이 생기는 겁니다. 저 그림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전력거래소에서 실제로 제주도에서 이런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한 2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좀 전에 제주도 처장님께서 한 44%라고 말씀 주셨던 거는 바이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만 봤을 때는 제주도가 조금 20%, 그 20%라는 게 2017년, 8년부터 쭉 그냥 유지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출력 제어 문제의 원상이 되다 보니까 먼저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최소 출력이라고 쉽게 얘기했는데 최소 발전 용량과 동의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 발전 용량 이하로 운전하는 하한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요. 이렇게 운전 하한치로 도입을 하거나 최소 발전 용량 자체를 낮추면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비율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고 개통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전력거래소에서 시장 운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내놓았던 보도 자료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이런 조치가 지금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면 저희가 가져야 되는 의문점은 왜 육지에서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10년에 걸쳐서 뭐 개통망을 증설하겠다라고 하는 정부가 뭐 에너지 고속도로도 얘기하고 뭐 좀 정책을 급진적으로 내놓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0년 동안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LNG만 바로 LNG 브릿지 전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개통을 어떻게 더 여유를 확보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돌리고 LNG의 필요성을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요거를 저는 뭐 의원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사회에서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ESS 논의가 오늘 좀 몇 번에 걸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이거는 좀 공지의 사실인 것 같아요. 유연성 자원, 뭐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될 수 있고, 뭐 무료 전력을 준다고 하는 뭐 도종기, 조상기니 뭐 다른 이런 총망라하는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송전선 건설 없이도 가상 송전선 역할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ESS가 답이라는 걸 아는데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보급이 더딜까? 문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항상 ESS 얘기만 나오면 이 규제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비용 어떻게 할 거야? 한전 지금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 비용 어떻게 감내해야 되냐라고 하는 논의로 기결되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할 것인지를 지금 다른 우리 전력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과 좀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2038년 기준으로 이 ESS 노적 필요 용량이 한 23기가와트라고 11차 정기본에 나와 있습니다. 11차 정기본에는 비용은 추산이 안 됐고요. 10차 정기본으로 가면은 이 비용을 추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그때 이제 수준은 비슷한 것 같고요. 보급 용량 수준은 2036년까지 이 ESS 보급 비용이 누적입니다. 누적으로 최대 45.4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45.4원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단순 지금 ESS 단가에다가 얼만큼 필요량 곱해서 산정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ESS 확대되면은 이 단가
하락 추세에 따라서 더 저렴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그래도 당장에는 부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저는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한전 적자 얘기가 나왔는데 한전 적자의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많은 언론에서 저는 참 이게 호도되고 있는 게 아쉬운데 뭐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의 거래 금액이 증가해서 뭐 한전이 지금 힘들다느니 그런 식의 정말 잘못된 기사들이 요즘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연간 이 전력 거래 금액으로 지출한 금액이요.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에 89조 원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78조 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직전 한 3회 평균 대비해서 한 70%, 50%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간 이렇게 증가해 오면서 이 누적 부채라고 한전이 누적 부채가 지금 한 205조 원을 여기서부터 바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지금 늘어난 걸 보면요. 한 3조? 2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전 적자가 여기에서 왔다. 저기서 왜 제가 이걸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ESS로 전환을 해야 돼. ESS 빨리 깔아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을 때 저는 어떻게 얘기 드리고 싶냐면 누적으로 지금 45조 원 들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환할 수 있는데 지금 연간 우리가 화석연료에 70조, 80조 쓰고 있는데 이거 얼른 화력발전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ESS 붙이면 재생에너지를 넣을 수 있고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도 또 도모를 하면서 자립도까지 키울 수 있는 방향인데 왜 이 전환이 더디게 일어날까? 이 전환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같이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결국 LNG 발전소가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 주셨던 이 피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함으로 점점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피크 수요를 결국엔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일단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설비 예비율 자체가 과도하게 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제가 들고 온 거는 일단 이것도 11차 정기본에서 들고 온 건데 용량 적정성 확보, 그러니까 전력 수요와 이 설비 기술 특성에서 이렇게 공급 신뢰도 기준을 마련하더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거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불가피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제가 물줄을 넣어놨는데 과거에 뭐 수요 예측을 했는데 오차율이 있어서 미래 수요 전망 오차를 대응해야 되는 게 붙더니 또 4번에 과거 전원별 계획 대비 중건 실적을 토대로 건설 뭐 이런 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이 뭐 9.15 정전 사태 때 순환 정전 사태 때 저도 부작용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예비력을 산정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 IEA에 권고하는 이 설비 예비율을 이 평균은 한 10에서 15%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협시장에 제가 케이스를 찾아봤는데 근데 우리나라 육지예요. 설비 예비율은 22%입니다. 더 가관인 거 뭐냐면 선생님 이거 제주도에 지금 설비 예비율이 34%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전력이 피크 치는 그 한 지점을 고려를 하고 그 지점에서도 설비 예비율을 34%를 더 갖다 얹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 LNG 발전소 2기가 그것도 대규모로 총 300메가죠. 그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금 과도한 설비 예비율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예비율 말고 이 피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력 피크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줄이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 가령 전력이 피크를 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ESS를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ESS를 방전을 해서 LNG 발전소 안 돌려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피크를 칠 것 같다 그러면 수요가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게 수요 반응이라는 게 DR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해야 되긴 하는데 수요를 움직이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비싸고 더럽고 온실가스 배출하는 이런 LNG 발전소 안 돌리고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는 사실 이러한 유연성 자원이라고 DR이든 ESS한테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간과 보조 서비스 시장이 개설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여기 그 제도 자체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러한 시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 수요와 공급 자체를 유연하게 움직임으로써 저희는 LNG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완전 급격히 줄일 수 있는 거고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파란 색깔이 ESS가 설치 전이라면 ESS 설치하면 피크 전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만큼 우리는 LNG를 건설해야 될 필요성이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왔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책 제안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에는 반영이 됐지만 이 기존에 있던 화력 발전기 커다란 규모의 발전기가 최소 출력이 육지에서는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재생에너지가 들어올 만한 공간, 여유를 차지하면서 확보해주지 않고 있다. 그거 육지에도 저는 최소 출력 하향 조치를 우선 도입해서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육지 개통에 마찬가지로 실시간 보조 서비스 시장 운영을 해서 이 피크 전력을 감축시키거나 피크 전력을 움직여서 불필요하게 LNG 발전소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그거는 우리가 뭐 대기오염물질도 안 배출하고 온실가스도 안 배출하고 정말 저렴한 방법이 될 텐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육지랑 제주와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ESS 동기주상기와 같은 유연성 자원을 우선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아까 이제 이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ESS 이만큼 23기가 할 거야라고 하는 끝점이 있는데요. 어떻게 어느 지역에 우선순위로 로드맵을 넣을 건지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통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통 관리 지역에 먼저 ESS가 우선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주도에서 지금 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제주도는 그러면 사실 2024년 때부터 최소 출력을 낮췄다고 했거든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되는 동안에 최소가 아닌 최소 출력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계속 출력 제어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가 지금 확대가 안 되니까 수요는 또 전망이 보니까 증가할 것 같네?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LNG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지금 실시간 시장이나 보조 서비스 시장 들어왔으니까 그 피크 수요 움직여서 또 LNG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변화 요소를 고려를 해서 반드시 제주도에서 신규 LNG 발전소 건설 필요성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이런 노석탄 LNG 발전소로 전환되는 기존 전면 재검토될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비의 이런 적정 비율까지도 같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발제까지 다 마쳤는데요. 발제 아마 거의 비슷한 결로 발제해 주셨는데 이제 이현석 위원님 같은 경우에 과도한 수요 전망 중심에 그리고 또 공급 위주 정책, 공급 위주의 정책 이런 것들의 문제점 지적해 주시고 역시 LNG 증설 계획 자체의 어떤 부정합성, 이렇게 용량은 늘어나는데 발전량은 또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것들의 현재적인 좌초자산화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한가희 연구원님께서도 화력 발전 중심의 어떤 전력 정책 그리고 전력 체계와 관련해서 뭐 최소 출력 제도와 같은 것들 한계와 그것들을 오히려 전환하고 그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재생에너지로 LNG가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가능성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지역 사례들을 또 쭉 청취했고 좀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두 분 발제까지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상호 간에 발제자 토론자분들 서로 질문이나 코멘트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 그 전체 간담회니까 또 플로우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또 어떤 도움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 있으실까요? 예, 유종준 소장님. 네, 사실 LNG가 여러 가지 매우 좀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탄소 중립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데 LNG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수용성이 석탄에 비해서 높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때문에 어떤 유연성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그 가능성 때문에 주파수 안정을 위해서 어떤 회전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LNG가 나중에 수소 혼소로 가서 수소 전소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런 고민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ESS가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 발전 속도가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 ESS와 그다음에 동기조성기로 이런 어떤 회전관성을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주파수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분이 이현석 의원님 네. 뭐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기조성기주의로서 기존의 발전소들을 또 일부 좀 쓰자. 라고 하는 논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어 있는 형태로라도 돌려주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는 당연히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논의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양이 어느 정도 지역에 얼마나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전국에 양수 발전소 건설한다고 난리인데. 그게 왜 그 지역에 들어와야 되는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그 여러 가지 산 있는 지역에 그냥 짓는 정도인 거죠. 그때 우리 저 경남에서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양수 발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동네 댐들을 활용해서도 이미 그렇게 양수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저수지 사이즈의 그런 양수 발전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규모의 댐을 짓는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 저는 굉장히 토건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연하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게 그럼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가 지금 아무도 설명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의 망을 증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는 우리가 전력망이라고 하는 거는 송전설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백업 설비와 동기조상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주파수 조정하는 장치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전력망이라고 보통 전력업계에서는 전력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력망은 철탑을 몇 개 설립하느냐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격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망 관리라는 게 있는 거고 사실은 앞으로 전력 산업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예산이나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호남 지역에 오늘은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KBS 저기 광주 KBS가 호남 지역 개통관리 변전소 문제 앞으로 100일 동안에 1기가 확보하겠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다른 데는 그 기사가 안 나고 그 광주 KBS만 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절대적으로 전력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전력망에 대한 공학적 여유도를 소위 얘기하는 엔지니어링 마진을 얼마를 둘 것인가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정전사고와 같은 사고가 생겼을 때에 그런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하고 맞물려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물리적인 문제로 설명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전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3자가 검증을 아예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 줘야 된다. 따라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유연성이 문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전력망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것을 제3자가 검증할 수 있고 지역에서 그런 어떤 해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논의들이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이나 제가 한 가지 이제 두 분 다 말하자면 이제 전력 계획의 수정 를 얘기해 주셨고 아마 그것은 이제 당장 내년에 12차 전기본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한편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제 전기본 체계에서 하게 되고
본질적으로 LNG 정책이나 화석연료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 전환이나 전면적인 인식, 시민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지금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목표로는 이렇게 지역의 현안들은 각자 있겠지만 저는 당장 이제 NDC라든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같은 것들을 지금 내년 초까지 다 수립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에 우리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 또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수립 필요성이나 맞물려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LNG를 조기 퇴출할 수 있는 전망이나 목표가 먼저 나오고, 이것들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같은 이제 말하자면 조금 더 실무적인 성격의 그 법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운동은 어떨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온실가스 우리가 1.5도씨 목표를 달성하려 그러면 LNG가 언제 퇴출돼야 돼? 탄소 중립 달성하려면 언제 퇴출돼야 되고, 뭐 NDC 달성하려면 뭐 이런 종류의 좀 층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뭐 법정 계획에 반영이 되든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피칭하고 다녔는데, 지금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시는 이제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다 좋아, 필요량 갖다 주는 거 시민 사회로서 좋은데 뭐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항상 그 끝에는 저희는 개통 문제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LNG가 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퇴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당위적인 말에 좀 머무는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더 저희가 실질적인 대안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순서를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2040년도 탈석탄이 공약엔 들어가 있으나 그건 그야말로 선거 공약인 거고, 공식적으로 아무 데서도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저기 이제 환경부 장관 공청회에서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출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석탄에 대해서 명확한 퇴출 시점을 정부가 밝히는 게 좀 순서상으로는 먼저라고 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NDC 목표가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LNG는 그 다음일 건데, 저는 LNG의 퇴출 목표를 잡는 거는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그게 필요한 건지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신규 LNG 건설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게 나오려면은 아까 제기했었던 필요한 LNG 발전의 총량이 나와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저는 좌초자산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지막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 필요하다면은 LNG 발전소의 수명 연장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한데 이걸 신규로 짓는 게 비용이 많이 든다면 약간 수리해서라도 조금 더 쓰는 게 비용으로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실 LNG와 관련해서는 설비 용량의 목표, 그러니까 앞으로 감축 목표가 아니라 발전량의 감축 목표를 잡아서 단계적으로 이제 설비는 있더라도 이거 어차피 굉장히 유연성이고 아까 제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2038년도에 설비 이용률 12%는 정말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12%밖에 못 돌릴 거면 뭐하러 만들겠어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데 그걸 지금 계획으로 잡아놨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계획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계획인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단계적으로는 탈석탄의 목표, 그 다음에 LNG 신규 건설의 중단 시점, 그리고 단계적으로 LNG 발전량을 줄임으로써 이제 NDC에 나오는 이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그런 논의들이 되는 것이 좀 맞는 거 아니겠느냐. 뭐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만 그래도 탑다운 측면에서 좀 덧붙이자면, 그래도 기후솔루션이 이제 우리가 NDC도 그렇고 1.5도씨 목표 달성하려면 이 발전 부문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를 분석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사실 석탄 발전소가 퇴출돼야 된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이 LNG 같은 경우에는 2035년 퇴출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안 내놓고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2040 탈석탄
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은 이제 타임라인이 더 늦어지니까 LNG도 더 이제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긴 합니다. 저희 발전 부문에서. 그래서 그 정도로 빠른 타임라인을 1.5도씨 목표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토론자분들 질의나 조금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어차피 예정된 시간이 그러면 다 되어서 저희 오늘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쭉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지역의 현안들이 있었고 발제들을 쭉 들었을 때 지금 당면에 있는 LNG 대응이 좀 두 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단 그 발제에서도 주로 말씀해주신 개통이나 공급, 에너지 믹스 측면에서의 기술적 대안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져서 토론되고 정부와 정부 엔게이지먼트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축은 주민 수용성이나 지역 경제, 산업 등과 관계된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은 또 이 앞단의 기술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이 운동 안에서 필요한 지점들인 것 같아요. 지역의 현안들 안에서 민주성과 관련된 것들도 있을 테고, 고용과 관련된 것, 지역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두 축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진전이 있도록 이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단위들 안에서 또 틀들을 유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장기적인 LNG 대응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지역들이 또 떨어져 있고 개별적으로 산계되어 있는 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관련해서 8월에 안동에서 이제 안동도 LNG 복합 2호기 건설이 반대 운동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관련 토론회 하면서 또 LNG 운동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네트워크 토론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좀 연대를 구성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간담회 딱 그 시간 저희 늦게 시작한 만큼 딱 그만큼 이제 늦게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